이별을 원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좀 사실 저희가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다 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통보를 들은 적이 뭐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미팅을 하는 것도 다 1대1로 회사와 물어보고.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알 수 없어요. 센 언니인 줄 알고 무서워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겁도 많고 공포증도 많은데 이제 그중에 저 같은 경우는 비행 공포증이 좀 심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저는 어두운 걸 싫어하는 어두운 공포증이 있어서 너무 걸크러쉬인데? 밤이 싫어서 약간 다 불 켜두고 자야 좀 안심이 되고 네, 좀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불 켜놓고 자면 깊이 수면이 안 잘. 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샵에 가면은 다들 항상 못 주무셨네요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수면의 질이 워낙 낮아지니까. 네. 그냥 비행기 사실 저는 고소공포증도 없고 롤러코스터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비행기만 있는 거예요, 공포증. 비행기 뭐 특이하다. 막 추락할 것 같고 막 그런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해외 스케줄 잡히면 며칠 전부터 막 좀 불안한 증세가 시작이 되고 근데 너무 이제 예민해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마지막일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진짜? 장거리 비행은 해보지도 않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투어를 다니시고. 해외 투어도 진짜. 뭐 일본이나 뭐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참아보는데 2NE1 데뷔를 하고 미국 갈 일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런 데. 말로만 듣던 장거리 비행 12시간 너무 두려워서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샀어요. 공항에서. 그러고 먹었는데 제가 수면제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드는. 비행 내내 막 이러고 있다가 도착해서 너무 아파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일정을 녹음도 못하고 되게 아팠어요. 너무 그때 아팠었어요. 당시에. 왜 안 졸리지 할수록 더 말똥말똥 막 좀 너무 불안해하고 손도 차가워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쩔 줄을 그분들이 몰라. 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애기들 주려고 준비했던 인형도 주시고 맞아요. 비행기 인형. 네, 짜파게 끓여주시고 막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님까지 나오신 적도 있으셨어요. 네. 안심시켜주시고 네, 설명을 다 해주시고 마치 우린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린아이들 얘기하듯이. 네. 보통 사람들이야 뭐 힘들면은 좀 안 타고 그럼 되는데 하필이면 월드스타에게 이런 일이 너무 치명적이야, 이거.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 근데 그건 개인적으로 뭐 고치려고 노력을 조금 해본다든지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건 있어요. 네,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팬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비행 공포증을 이겨내는 법 이런 거 많이 이제 뽑아서 주시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최면을 거시는데 레드선 이거 하잖아요. 제가 좀 오글거리는 걸 싫어하다 보니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최면이. 그럼 어떡해? 근데 제가 또 뭐 거절도 잘 못하고 마음이 이분 약하거든요. 배려하느라고 걸린 척을 했죠. 그런 건 안 걸렸다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가 보이나요? 그럼 어린 시절에 제가 보여요.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그런 걸 하고 얼른 집에 가고 싶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럼 산다라도 그렇지만 사실 민지 양 같은 경우는 진짜 어둠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너무 많잖아. 어두워지는 상황. 맞아요. 심지어 영화관도 그렇고. 네, 백스테이지. 근데 이제 그 백스테이지에는 이제 경호원분들이 이걸 켜주시니까 그 빛을 보고 이제 따라가면 돼서 괜찮은데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장소에 가거나 그 어둠이 약간 지속되면은 제가 거기에 흡수되는 듯한 빨려 들어가는 어둠 듯한 속에. 네. 블랙홀처럼. 네, 막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막 심장이 콩닥콩닥 튀고 불안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뭐라도 빛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리고 너무 막 어두컴컴한 밤에 혼자 외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 약간 공포감을 느껴서 밖에 잘 안 나가요. 밤에. 집 밖을 못 나가겠네요. 네. 진짜로. 몰랐어요, 이 정도인지는. 막는데도 되게 의젓하고 항상 묵묵히 있어서 얘기를 안 했구나. 막 떼쓰고 이런 적이 없어요. 어리광도 안 부렸고. 그랬구나. 아니 그거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혼자 버텼을까? 근데 사실 두 분이 아주 전형적인 공포증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증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페시픽 포비아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레드 공포증, 레드 포비아도 있고요. 그 빨간색을 보면 막 기절할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래 공포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피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모노포비아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다음에 이제 좁은 공간, 폐쇄 공포증이 있고요. 그래서 공포증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제 이게 공포증은 마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용기를 가져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공포증이니까 제일 궁금한 게 네네. 제일 첫 경험. 4학년 때 사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과정이 제 인생에는 정말 큰 그죠. 일이었거든요. 들어볼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필리핀 그냥 말로만 들어보긴 했지만 언어도 안 통할 것이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저는 안 가겠다고 할머니랑 살겠다고 막 떼쓰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억지로 갔구나.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서울 땅을 탁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별을 싫어하는데 할머니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보고. 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가 네. 엄청 즐겁고 가서 뭐 이렇게 놀아야지 물놀이 해야지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산다라 씨한테는 굉장히 많은 사람과 이별을 하고 네. 또 상실을 경험하고 네.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 비행기 문을 열고 들어간 그 공간이 네. 본인한테 굉장히 그 아픈 추억이네요. 맞아요. 많이 그런 울었던 것 기억이네요.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거기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뭐 예상했듯이 힘들었죠. 가서 말도 안 통하니까 제가 1, 2년 학교를 못 다니고 제가 6학년이 되는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외국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꼬마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말을 못하니까 가끔 필리핀어를 하면 또 발음 이상하다고 놀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수도 줄어들게 되고 소극적이어지고 친구도 없고 하이 이렇게 해도 그 한마디 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냥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말을 할 줄 아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수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게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좀 여러 번 얘기했던 선택적 함구증 상태였던 거예요. 친구가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오은영 박사님 얘기했는데 너다. 네, 말을 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 안 네네. 되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나이가 많이 어린 동생이니까. 네, 맞아요.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요. 이유 관계 없어요. 원인 관계 없이 나이 많은 사람이 욕 먹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소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었겠어요. 말뿐만 아니라. 월반을 2번을 했어도 결국은 저보다 3살 어린 87년생들이랑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항상 뭔가 움츠러들고 내 또래들은 저기 있는데 난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 한 1, 2년 전부터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제가 학교 축제 때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계기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교에서 쟤 말도 못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좋았구나 이러면서 막 친구하자고 다가오고 이게 정말 저한테도 큰 용기였죠. 그런데 어떻게 그를 학교 축제에 나가서 노래 부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무대는 괜찮았어요. 근데 1대1로 뭐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힘들었지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는 건 지금도 뭐 전혀 이제 두려움이 없고 네,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서기 전까지 한 4, 5년 동안은 거의 뭐 친구 없이 그냥 네, 너무 심심하게 지냈죠. 데뷔를 하면서부터는 다들 이제 제 팬으로 변해서 응원해주고. 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국민 스타로 있다가 또 덜컥 한국에 왔어요. 맞아요. 오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게 그냥 멋있는 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도 제대로 받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YG라면 날 변신시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거 싹
다 버리고 오기 쉽지 않은데 진짜. 대단한 결심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필리핀에 친구도 많았고 그러니까. 추억이 많다 보니까 한국으로 다시 올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YG로 일단 연습생으로는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가수 레슨에 안 끼워주시더라고요. 저는 한별 언니, 혜선 언니의 네. 계보를 잇는 연기자. 진짜? 네, 그건 본인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약간 왜 언니는 같이 안 받지 수업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데뷔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데뷔하기 한 2달 전에 합류한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진짜? 이미 3명이 녹음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어쩌다가 그냥 한 곡을 그 테디 오빠 저희 프로듀서분이 여기 한번 다라가 불러보게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해보니 4명의 목소리가 너무 잘 맞았다고. 너무 다행이다. 소름 돋았어. 그래서 극적으로 그냥 네. 근데 누구에게나 또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아이돌들이 다 계약 기간이 7년이다 보니까 마의 7년 해가지고 그때 좀 이제 각자 갈 길을 또 가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별을 원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좀 사실 저희가 특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다 기사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통보를 들은 적이 뭐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미팅을 하는 것도 다 1대1로 회사와 물어보고.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알 수 없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애정을 갖고 했던 팀 활동이 끝나면서 또 찾아온 거죠. 아, 끝이구나. 나는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친구들과의 이별과 팬들과의 이별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팬들을 만날 일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되게 많았죠. 다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쳐서 좀 비행기 공포증이 발현된 네. 그런 원인이 됐겠구나라는 게 조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나왔어요? 네. 뭐예요? 어떤 거죠? 왠지 우리 또 민지 씨. 이게 사람 애간장을 태워야 돼. 근데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 꽉 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또 두 분이 너무 친하시고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일단 우리 민지 씨 얘기도 다 들어보고 나중에 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민지 씨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네. 어둠 공포증. 네. 7살이었나? 6살, 7살 때였는데 엄청 어릴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 집에서 한옥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한옥집이 되게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낮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되게 위태로운 침수도 좀 되고. 네, 그런 집이었는데 혼자 집에 있는데 그날 엄청 말도 안 되는 이제 태풍과 장마가 동시에 오는 날이었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무섭죠. 근데 점점 이제 집 안에 물이 차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마당부터. 다 그냥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유일하게 있던 그 손전등을 하나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점점 더 그 마룻바닥까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아이고야. 올라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세수대야로 이렇게 물 푸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6살 때? 네. 야, 이거 대박. 와. 이거 좀 재난 영화 수준이에요. 너무 무섭죠. 생존하려고. 네. 살기 위해서 진짜 그때는 이 무릎까지 차올랐다는 것 자체에 이제 기겁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좀 어두워지면 무서워지고 막 그랬나 네, 봐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전이 돼서 그런지 그때부터 약간 좀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혼자서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무섭고 뭐 비 오는 날이 무섭거나 뭐 물 공포증은 없어요? 물 수영을 못해요. 물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희가 집을 나와서 숙소 생활을 했거든요. 각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둠이 무섭다라는 거에 대한 좀 집착이 생긴 것 같아요. 네. YG
그러면 연습생 생활은 몇 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제가 데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YG에서 러브콜을 받아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러브콜이 왔지? 너무 어떻게 부러워, 했길래? 너무 부러워. 그리고 언제 데뷔했어요? 몇 년 만에? 그리고 16살. 중학교 3학년 때 데뷔했어요. 네. 학교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네. 학교는 4교시밖에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억나? 그때부터?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4교시만 하고 그 이후에는 다들 친구들은 급식 먹으러 이제 가는데 저 혼자 이제 회사로 항상 출근을 했거든요. 회사로 출근. 그래서 약간 좀 친구들이랑 4교시까지는 친해진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나오면은 또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점심시간 이 전후로 해가지고 많이 친해지고 맞아요. 하교할 때 떡볶이 먹으면서 또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그런 추억들이 없네. 아예 이제 네. 없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친구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우리는 팔짱도 안 껴주고. 언니가 너무 미안한가 봐. 네, 왜냐면 다른 걸그룹들 다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데 우리는 네. 따로 가 이런 스타일. 여기 좀 정작 거칠게 비행기 못 키웠구나. 타고 정작 혼자 못 자고 이러는데 이렇게 여린 소녀들인데. 그러네. 인생을 혼자 사는 거야. 혼자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생활에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물론 굉장히 사회성도 좋고 잘 어울리고 잘 적응하신 분이라는 건 뭐 분명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어찌 안 힘들었겠습니까? 원래는 제가 성격이 정말 발랄하고 발표 같은 거 할 때도 누가 발표하려면 제가요, 제가 할래요 뭐 이렇게 하는 아이였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저의 깨발랄한 분위기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다 어른들. 네. 조금 그때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고 뭐 하나하나 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구설수에 오를까 말을 잘 안 하게 되고 네. 그때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커버렸다 그죠? 그러네. 그리고 왜 연습생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잖아요. 네. 항상 그 벽보에 평가서를 붙이시거든요, 회사에서. 평가서요? 네. 월말 평가를 저희가 해요. 그래서 공개로 다 붙여요? 공개로 아예 연습실에 딱 붙여요. 그래서 뭐 보컬 몇 점, 뭐 댄스 몇 점, 심지어 의상이나 제스처, 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렇게 하면 아줌마 같음, 막 이런 식으로. 아줌마가 왜요? 아줌마가 왜요? 나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 갔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네? 근데 이제 물론 사회가 그런 면이 있죠. 더군다나 아주 냉혹한 이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실력으로 대중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치열한 경쟁이나 훈련이 필요는 한데요. 중요한 거는 민지 씨가 되게 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나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약간 분석하거나 행동이나 저한테 했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안 좋게 뭔가 일이 되거나 이러면은 되게 좀 제 안에서 자책하는 게 되게 커요. 내 탓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또 저렇게 일찍 사회생활 한 친구들이 굉장히 그 윗사람들 눈치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한숨 쉰다든지, 저 사람은 그냥 뭐 한숨 쉰 걸 수도 있는데,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지금? 뭐 마음에 안 들게 내가 행동하고 있나? 그런 쪽으로 좀 자기 또 자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민지라는 한 아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6살 때 그 기억을 보면 인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릇이 넘쳐지는 큰 자극과 스트레스와 큰 일을 겪으면 그게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이 기억과 관련된 감정이 뒤따라와요. 근데 이제 물이 쫙 밀려 들어올 때 그 어린 6살 민지의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보여야 대처를 하는데 깜깜해졌어. 이때의 공포는
그냥 어두우니까 무서워요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면 나는 숨을 쉴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때 물에 익사하는 본능적 공포와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다라는 굉장한 두려움, 공포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경험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이 나의 내면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걸그룹이 안 됐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건드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른들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민지 씨가. 근데 아이야. 어른들 사이에서 튀지 않아야 되고 혼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밖을 보는 레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지?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레이다망이 너무 잘 발달된 너무나 성능이 좋은 레이다인 거예요. 이 성능이 좋은 레이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레이더를 돌리면서 어른들의 삶 속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적응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레이더라는 거는 깜깜하면 작동을 잘 못해요. 왜? 뭔가를 내가 보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의 얼굴도 깜깜하면 잘 안 보여. 이 사람의 표정도 안 보여. 컨트롤할 수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민지 씨한테는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은 어쨌든 두려워요. 그런데요, 우리 민지 씨는요, 어린 나이에 되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보편적으로 타인과 갈등을 빚지 않는 아주 잘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민지 씨가 기분 나쁘면 나쁠 만한 일인 거예요. 민지 씨가 화날 만한 일 맞는 거예요. 민지 씨가 섭섭해? 상대가 섭섭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를 조금 줄이고 그냥 민지 씨 내면 안에 떠오르는 감정대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민지 씨 그냥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괜찮다는 말을 들으니까 되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게 괜찮은 건지 몰랐거든요. 야, 괜찮다라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감정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민지 씨 안에 내면의 기준을 새로 고칠 필요가 있어요. 민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네. 누가 막 뭐라 하면 속으로 너나 잘해. 그렇게 마음 가지셔도 돼요. 너무 많이 참고 사셨어요. 아이고. 어떤 무대에서가 우리 민지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예술, 이 음악, 춤 펼칠 수 있을 거예요. 참. 그럼 이제 또 우리 산다라바. 산다라 씨 같은 분은 본인이 운전할 때가 제일 편하실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핸들을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는 것도 좀 무섭고 기차는 좀 덜한 게 땅에 붙어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덜 두려워요. 배는 그래도 물에 뛰어내리면 수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비행기는 뛰어내리면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그 문도 내 마음대로 못 열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언컨트롤러블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인생에서 산다라 씨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뭘 딱 결정하지 않은 과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산다라 씨한테는 엄청나게 불안이 유발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통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비행기라는 그 공간의 상실과 이별과 외로움과 우울이 겹쳐지면서 비행기라는 공간이 굉장히 본인한테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왜 친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민지 씨는 예측이 좀 되시죠?
그렇죠. 항상 네. 튀는 행동 안 하고 그렇죠. 묵묵히 잘했기 네. 때문에. 예측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편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약간 돌출 행동을 하거나 예측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갑자기 밥 먹다가 동해바다 보러 가자. 뭐 이러면 아, 좋은데 이 사람이 예측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탁탁탁 스케줄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 맞아요. 움직이는 네. 그런 사람이 훨씬 그래서 편안하시고. 매니저님들도 스케줄 따닥따닥 다 미리 보내주는 분이 편하더라고요. 네. 전 파악이 돼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민지 씨가 편하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민지 씨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누군가가 나를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옆에서 누군가 나를 좀 케어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많으신 거죠. 그게 어쩌면 네. 산다라 언니가 민지 씨한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다라 씨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주 최소한의 꼭 필요한 통제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삶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좀 흘러가게 둬도 괜찮은데 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큼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통제 틀을 갑자기 놓으라고 하는 게 본인한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거 잘 적용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는 이제 10대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거요,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걸.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휴대전화에 녹음하세요. 아니, 내가 뭐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걸 해서 녹음한 다음에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여기서 목소리가 좀 약하구나. 네.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듣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또 환기가 되고 해소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한번 녹음해서 해보고 들어보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예요. 네. 혹시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인데 뭐 얘기를 못했거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오 박사님 말씀처럼? 이번에 녹음하지 마시고 오늘은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은 그래도 말을 많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했어요. 오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진짜 역대급 많이 했어요. 비슷 때 나 몇 마디 안 하잖아요. 진짜로 정말 많이 하셨어요. 다행이다.